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2명이 있고 우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가 있다면 시댁에 아주 명예롭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우리를 어떻게 못살게 대하면서 치른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아주버님은 10대 시절부터 매우 잘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학업 실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아주버님이 취업을 했지만 오래 다니지 않았고 어디든 급히 그만두곤 했습니다. 또한 돈 문제에 대해서도 변변치 못했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이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에게 요새 어떤지, 취직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속상해하며 부끄러워했지만 실제로는 매번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아주버님과 연루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아주버님을 항상 감싸기만 하고는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돈이 없을 때 우리 눈에 피해서 시어머니가 용돈을 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이 아주버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머리가 너무 좋아도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도 똑똑하니까 그 자기 길 찾아서 갈 거야. 사람에 따라 때가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것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본인의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괜히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버님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뒤늦게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좋다더니 그건 사실이었구나 싶었고 40대 코앞에서야 로스쿨에 합격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겠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축하차 시댁에서 만난 자리에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다 꽃길만 걸으면 돼. 내가 변호사 되면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다들 한잔합시다. 저는 여전히 아주버님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합격을 축하해요. 로스쿨에 합격해서 전문직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아주버님도 자기 삶을 잘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축하를 철회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 고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로스쿨 학비가 많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힘들어 보였죠? 전에는 좀 돈을 챙겨주던 것도 지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로스쿨 다니는 것을 핑계로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버님은 항상 이유 없이 사치스럽게 해만가며 돈을 받을 때마다 불평을 하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런 아버님에게 돈을 주고 계셨어요. 엄마, 이번 달에 정말 돈이 필요한데 등록금을 내고 나니 변호사 선배와 한 잔도 부족하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아들인데 돈이 부족해서 관계를 넓히기 어려워요. 그러니 용돈 좀 줘요. 아이고, 진짜 훌륭한 변호사가 되면 우리 엄마 덕분인 걸 알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이 불평하면 어머니는 당연하게 돈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70대가 넘으셨지만 그 나이에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계셨어요. 손재주가 좋아 나이가 많아도 착대 받으시는데 그 돈을 모두 아버님이 가져가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참았겠지만 아버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도 돈을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얘야, 내가 등록금 내고 나니까 품위유지비가 없어.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 다닐 때부터 줄을 잘 갖춰야 하는데요. 술값도 뭐 그렇고 자도 너무 피곤하니까 선배들 보기가 좀 그렇지 뭐야? 다음 달에 리스를 받아서 차를 새 걸로 바꾸려는데 너 여유 있으면 돈 좀 빌려줄래? 내가 변호사 되면 돈을 돌려줄게. 아이 형, 내가 너 뒤를 보고 싶어서 투자해줘.
형이 변호사가 되면 우리를 먹여 살릴 테니까 지금 차갑을 대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이유, 엄숙이야. 너희 집은 맞벌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아니야, 형이 변호사가 되면 너와 너희 집을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차갑을 대주는 건 껌이고 별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로스쿨 다니면서 새 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구하는 거지? 우리는 그 정도는 못 줄게. 품위를 지켜. 진짜 변호사가 되면 도와줄게. 남들은 학비 대출 받아서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데 너희 엄마에게 돈을 다 받아가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놓고 돈을 또 달라고 해? 로스쿨 다녔다고 돈을 계속 요구하지 마.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잖아. 그런데요. 아니요, 재수 씨. 제가 변호사가 되면 우리 둘 다 이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지원해 주세요. 아니요,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부족하네요. 울 어머니가 법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아주버님은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아주버님을 달래줬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그럴 때면 진짜로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주버님한테 얼마나 지원했어? 솔직히 말해봐. 저번 주에 이미 돈을 드렸잖아. 시댁에서 차를 사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을 때도 주었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냥 변호사 공부가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줬어요. 만약 안 줬다면 걱정 마세요. 그거 왜 힘들지요? 시어머니랑 당신이 매달 돈을 드는데 조금만 준 건 당신이 돈을 준다는 거잖아. 정말 짜증나. 고맙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변호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나이스가 돈을 내도록 하지 말라며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주면 진짜로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형이 비밀로 나이스를 도와주고 있으니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다음부터 돈을 요구할 때마다 주지 말기로 결심했다. 나이스는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돈을 다 시댁에 되돌려받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애써도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한 나이스는 결국 나중에 나이스가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참는다. 변호사 시험을 치고 합격한 나이스는 시댁에서 축하를 받기 위해 모이게 되었는데 아직도 나이스는 돈이 필요하다며 떵떵거리는 남편을 보게 되었다. 변호사가 되면 아주버님이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이스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실망하기 시작한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제 엄마, 저만 믿고 따르세요. 사실 저는 항상 절 쓰고 있던 아주버님 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 말처럼 제게 먹여 살린다는 것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말아주길 바랬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로펌에 입사했고 입사 후 바로 다양한 손님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운이 좋게 어떤 부유가의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자랑을 해도 그래요. 그녀는 결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말하길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어요. 집이 3층이고 집안일은 가정부가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내게 완전히 빠져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만나러 갈 때마다 아주 잘해줘서 나는 날이라면 흔들릴 거예요. 그녀네 집에서도 변호사 사위 생기겠다고 아빠가 왕대해서 또 엄청 잘해주십니다. 아버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양복을 선물해 주셔서 그녀와 결혼해야겠어요. 아주버님이 혼인을 고려할 줄 몰라서 집안에 충격이 퍼졌어요. 변호사가 된 것부터가 충격이었고 부자의 딸과 결혼이란 결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주버님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니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주버님이 부유가의 딸과 결혼하려는 것까지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저씨의 자랑 이야기는 항상 돈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 아니라고, 아니 혼자 즐길 계획이었는데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해준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이벤트를 열어서 결혼 도장을 쾅 받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직 월급날이 되지 않아 돈이 조금 부족한데 엄마가 며느리로 삼을 사람에게 한 벌 정장을 사주세요. 주말에 선물로 줄 거거든요. 맞다. 아버님께서 양복 선물을 주셨으니까 미래 시어머니에게 정장 선물을 좀 받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취업도 했고 스스로 돈을 벌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란다. 참, 아버님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선물을 주셨을 때의 기쁨을 보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저도 그러니까 남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를 떴어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에 착수한 아저씨는 막내딸과 결혼한다며 집안에서 다른 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더 이상 걱정하는 이유는 결혼할 여자 쪽 아버지가 부자이긴 하지만 절벽에서 산경을 하면서요. 학벌을 단다고 하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는 며느리로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사상을 품는 사회를 원한다고 입에서 침을 마르게 하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인 아주버님이 사위로 나타나자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겨서 죽겠다고 날마다 언급하며 다닌다는 것 정도로 이미 우리의 사위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반지는 다이아몬드로 정하고 신혼여행은 가장 비싼 곳으로 가겠다며 허세를 부린다. 돈을 시어머니와 제 남편에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변함없이 아쉬웠어요. 계속 반복하는 것에 지쳐서 아주버님이 진짜 변호사로 성공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믿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피해 결혼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렇지만 아주버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종종 시어머니에게 평생을 할 기회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남들은 결혼하면 집은 기본인데 나는 집이 없다니. 엄마, 내가 변호사인데 집을 가져야지. 제 얼굴도 좋은데 집 하나도 없이 어떡해? 아, 엄마, 집을 살 돈은 없어요. 업서버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어요. 하지만 그동안 버님에게 돈을 다 바친 시어머니께 집을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정도 돈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버님은 맡긴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계속 시어머니에게 욕을 했어요. 종종 보니까 우리가 시댁에 와 있을 때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요. 자기가 결혼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라고 말해요. 엄마, 내가 집을 마련해 가지고 못해서 이 여자를 놓치면 어떡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갑부집이라서 내 재력도 볼 거란 말이야. 보통 변호사 한 명 만들려면 집안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 지원 좀 해줘요. 나도 떳떳하게 장가가자.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집에 눈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번 써붙였어요. 버님, 도대체 지폈돈이 어디 있냐고 그러세요. 그렇게 큰 돈에 그냥 달라고 조르는 버님도 참 대단하세요. 변호사 되기만 하면 시어머니랑 제 남편 먹여 살린다면서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 정도는 스스로 좀 하세요. 대출을 받아도 되고 돈이 부족하면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와 우리 집이 아주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독립하세요. 그리고 돈이 많은 여자 집에서 아주님이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나 어디까지 할 생각인가요? 이런 사회적 승부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외쳐도 아주님이 다시 우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힘이 되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나에게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너는 무엇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큰 소리를 치냐? 우리 장남이 변호사가 되어 부유한 집과 결혼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인 거야? 너는 뭔데 장남에게 차립을 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신분 상승을 하려면 온 집안이 도와줘야 하는 거야. 우리 장남이 카프 가족 딸과 결혼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도와줄 일은 없다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주님을 뒤에서 돌봐주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물론 팔이 안 벗어난다 해도 며느리보다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아주님이 별 다른 일이 없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주님이 진짜로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갑부가 집에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흥이 솟아난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당황해해서 그날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못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어쨌든 저는 거절을 한 후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통해 우리 집에 눈치를 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술술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 아주버님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못했던 말을 하러 와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결혼 비용은 아주버님이 매니주라고. 그렇지만 첫째가 변호사가 된 후에 돈이 없어서 너희가 좀 보태줘. 돈 다 너희한테 다 갚아줄게 라고 말이었어요. 제가 단호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 친정에서 받은 집을 넘겨줘 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충분히 부모님 도와드린 것 아셨죠? 집을 넘길 생각은 차후에 생기지 않을 테니 그런 말씀 드리셔요. 왜 이렇게 꼬이셨나요? 변호사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요? 우리 가문이 승천하게 될 거니까요. 제가 도와주면 너도 혜택을 받을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넓은 시각을 가져보세요.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죠, 어머님. 제 가정이 부하지만 가모의 돈으로 제공되었어요. 이 집을 어떻게 넘기무신다고요? 모두 주의 깊게 고려하시죠. 왜 갑자기 소홀히 하시죠? 화를 내지 말고 천천히 상의해보세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조용히 사정을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어요. 여자를 중재 못하는 남편 탓에 더 화가 나요. 어머니가 부자로 가정을 이룬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에게 집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우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 우리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께서 평생 돈을 모아 제 결혼 자금으로 해주신 걸 배웠어요. 부모님이 부자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부모님은 단지 지방에서 장사하면서 사는데 부모님의 집은 오래된 시골 주택이었어요. 그런데도 유일한 딸이 시집갈 때 집을 해주고 싶어서 돈을 모아주셨어요. 사실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가슴 아파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의 몫까지 저에게 주신 집이 특별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주신 집을 차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아들에게 집을 주고 싶다며 제 집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돈과 집마저 아들에게 다 넘겨주려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울고 있어도 남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며 조롱하는 소리만 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속이 다 시크해져서요. 형님도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우리 집까지 요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집은 형님이 성공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형님을 걱정하시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양해해 주세요. 마음을 터놓고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을 위해 평생 돈을 모으신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득을 취하려고
당신이나 어머니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를 풀게 아니라 당신이 돌아와야 해요. 화를 내도 남편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주버님이 결국 한 건에 관여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장을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 계약도 진행했고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 미비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어 남편이 잔금을 지불할 돈이 부족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뒤쪽으로 갈 경우 계약금도 날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편은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아주버님에게 연락했지만 아주버님은 단호했다.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고 아주버님은 자기가 바쁘니 돈을 빌려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결혼 준비를 하던 나와 남편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은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며칠 만에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남편은 새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알려야 했어요. 게다가 기존의 매장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과 계약을 취소해야 해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마저 몇백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죠. 겪고 나자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더라고 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형이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당신 말대로 형은 나를 그냥 이용해 먹은 것이었나 봐. 그동안 당신 말 귀담아 듣지 않고 당신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내 말과 행동을 용서해줘. 남편에게는 그 사건이 큰 충격이었고 큰 시련이었는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죠.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더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일까지 겪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린 것이었어요. 그래, 당신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아줌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다. 나는 하다못해 우리를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거네. 정말로 본인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구나. 와. 진실로 실망스러운 사람이야. 지금 너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이제 후회가 크다. 형한테도 화도 많이 나더라. 당신이 느꼈던 그 분한 마음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형이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는 쓸개라도 줄 것 같이 굴더니 이득을 보고 내가 힘들어하면 모른 척하네. 진짜 실망스럽고 화가 나 복수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 어떻게 이래?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떨고 있었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어? 수년 동안 믿음을 주었는데 동생이 힘들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괘씸해서 저도 화가 나.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주버님에게 따지러 가기로 했어. 가서 따진다 해도 지금까지 바친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일단은 남편에게 준 상처에 사과하고 싶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다음날 아주버님이 일하시는 로펌에 찾아갔어. 로펌 사무실에 도착해서 앞에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아주버님을 찾아왔다고 말했어. 변호사 김준필 씨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마 법률사 김준표 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사인 분은 계신데요? 아니에요. 제 아주버님이 김준필 변호사 맞는데 한 번만 다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변호사를 일하고 계신 것이 맞거든요. 저 아닌데 법률사 맞으신 것 같은데요. 명함 한 장 드릴까요? 저희가 데스크에 소속 변호사, 법률사분들 명함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 로펌에는 변호사랑 법률사가 다 소속되어 있어서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앞내 직원이 아주버님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사라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변호사가 되지 못했으면서 변호사가 되었고 결혼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돈을 계속 뜯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로스쿨을 다닌다고 3년씩이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돈과 용돈을 뜯어간 걸로도 모자라서요. 게다가 변호사라고 속여서 지금의 결혼 상대를 꼬셨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니. 그동안 아주버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저는 진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찾아보았죠. 변호사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다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아주버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해서 아주버님 이름과 합격 회차를 검색해보았죠.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다니는 소비하는 다른 로펌이 뜨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는 아주버님의 사진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의 사진이 변호사라고 걸려 있었어요. 즉 아주버님 이름이랑 동명이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아주버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분명히 아주버님이 합격자 명단까지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정말 자지러질 듯이 깜짝 놀랐어요. 로스쿨을 다닌다고 3년씩이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돈과 용돈을 뜯어간 걸로도 모자라서요. 게다가 변호사라고 속여서 지금의 결혼 상대를 꼬셨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니. 그동안 아주버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저는 진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찾아보았죠. 설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거짓말일 줄은 몰랐겠죠?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있을 정도로 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너무 괘씸하니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한다 알리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며느라 생각해봤니? 저번에 내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이 집 한 채는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싶어서 집을 좀 지원해주면 그 뒤에 큰아들더러 바로 돈을 환호사.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답을 드리는 정도까지는 금방 갚아주겠지? 경식인지 변호사가 된 큰 아들 덕 보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명함과 문거를 가지고 나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요. 큰 아들이 변호사가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돈을 빼가려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주버님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가 되었고 법무사 월급으로는 우리 집을 호화롭게 못 해주어요. 그동안 우리를 속여서 돈을 훔쳐가고 결혼 상대도 속여가면서 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보세요. 로펌에 가서 받아온 아주버님의 명함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법무사라고 되어 있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크게 놀랐고 명함을 오래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동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이 힘들 때 버렸던 이야기도 해드렸죠. 어머니, 그건 완전히 속은 삼이에요. 형이 우리를 속아 돈을 훔쳐간 거죠. 형은 우리에게 돈 갚을 생각도 대답할 생각도 없었어요. 정비를 손 끌려고 했다가 못했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은 모른 척하더라고요. 형은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할 때 그를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신음하며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속았구나. 빚까지 져가면서 돈을 주었지만 그는 짐승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예단 같은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허탄을 했고 어머니는 돈을 주신 줄도 모른 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버님이 힘든 상황에서 도와야 했어요.
알다시피 그 결혼 상대도 변호사처럼 믿는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총목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려 그러니 부인은 그것만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이라야 그 사실을 알게만 달다시피 하면 되나 그것만으로 그만둬라 약속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청함없애 가능하기야. 아내가 누나에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거짓말로 얻어낸 것은 뿌리치 다르면 좋겠네요. 그거는 좋을 듯해.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다니는데 빗물질지 모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아들 가르서 돈을 가져다 주실 줄 모르세. 네 어머니도 그것을 멋대로 제겁서 크게 한탄 제 말했을 시어머니도 조금 더 이상 아무려 말 못하시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요. 나는 그게 솔직한 시어머니가 항상 권아주버님 하셨기에 나의 대멸 부모님 댁에서 만드는 곳을 요구하려는 걸 품고 있었던 그때의 시어머니가 억지스러웠기에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부모님의 뒤틀이 시어머니의 국가부, 나이, 가자 이 세 개에 그들이 최종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었지만 시에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변호사처럼 사이좋게 할머니가 이건 아니라 온전히 단기시라는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조금 책망을 받은 것 같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의 부모님께 신사분 같은 사위로 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남편은 결혼 상대의 부모님에게 그 실체를 다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라고 어떻게 잘못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신사분이 악의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운 얘기를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도 그동안 겪은 일이 많아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척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결혼을 할지언정 계속 돈을 요구해왔을 거예요. 그만큼 허세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선물하게 되어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신사분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안의 부모님 중 특히 여성 아비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눕다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지만 그들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갑작스러워서 고마워했어요. 돈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는 이 부유한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분은 파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장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의 돈을 훔쳐 결혼 비용을 모아둔 것이 폭로되자 내 마음은 매우 시원했다. 결혼 준비에 쓴 돈을 반씩 나눠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이 아니었고 우리가 존경하는 변호사 아주버님의 로펌으로 가서 사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변호사가 선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주버님께서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우리와 시어머니를 찾아왔다. 그가 말했다. 내제님과 동생이 저희 로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번 달까지만 끝내오라는 게냐? 내가 변호사면서 열쇠 초이 하지 않았을 거야? 왜 사칭을 했다고 떠드대? 왜 그런 애가 헛소리를 해? 나는 아주버님의 무례함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정말 놀라시네요.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나 보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없는 말을 하시잖아요. 제 남편과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라 그러요. 유언비어가 뭔지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분 못할 줄은 알았던가요? 변호사는 타로펌에 있는 동명회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매우 뻔뻔하시네요. 우리 남편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모른 척하더니 본인 악기가 급해서 찾아오시네요. 이러면서 어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먹여 살리겠다는 척을 해준다는 말에 그런다고 해도 저희 남편은 그런 소리를 믿지 않을 거라고요. 연락을 끊어버리고 본인이 한 거짓말을 다 수습하고 스스로 살아가세요. 아이야 동생아, 내가 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삶의 회방을 놓을 수 있어? 아, 너도 재수 씨랑 같이 이런 거야? 너가 진짜 형한테 1억이야? 너무한 건 형이야. 너무한 거야.
내가 그동안 형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힘들다며 모른 척할 수 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 그리고 변호사라고 사칭한 게 벌을 받는 거 맞잖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본인 이득만 볼 생각 말고 정직하게 살아. 머리가 좋으면 뭐해? 형은 그냥 헛똑똑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 아줌마는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결국 또 시어머니한테 어린애처럼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징징거리더라고요. 엄마야, 아이들 좀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큰 로펌에 취직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갑부집이랑 결혼도 안다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까요? 집안 기둥을 빼먹던 할아버지가 없어지니 집안이 평화롭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금 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살았든 죽었든 제대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을 해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배신으로 인해 씁쓸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집안도 마음 놓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쟁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